저희가 이제 강력한 개성공단 중단 포함해서 강력한 대북제재 드라이브를 건 게 사실은 올 2월달에 은하 3호 발사 이후거든요. 그 다음에 어제 발사한 무수단도 사실 이제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좀 착시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은하 3호는 탄도미사일로 계산을 해도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미 본토에 관계되는 거고요. 무수단이라는 미사일 특성상 한반도 이남을 공격하기는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그건 미국과 관계된 거죠. 물론 이제 한미동맹이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시는 해야 되지만 우리는 이미 북한이 실전 배치한 천여 개의 스커드 BC, D, ER로 불리는 미사일들, 그 다음에 노동 A, B로 불리는 미사일들의 위협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미. 지금 북한이 은하 3호 대포동 계열, 무수단 계열을 발사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미 스커드 미사일하고 노동 미사일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각도로 또 다양한 사거리를 이미 쏴봤어요. 거의 수십 발에 가까울 정도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미 한반도 이남을 공격할 만한 핵무기 운반수단은 확실하게 갖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를 넘어선 지역을 지금 타격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수단이나 은하 3호는 사실은 우리한테 착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이미 지금 말씀드린 스커드 BCD는 300, 500, 700km, 노동은 최대 1300km까지 나갑니다. 그러면 이 미사일들 모두에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고 중거리 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보다 핵탄두 탑재가 훨씬 더 용이해요. 단거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북한이 분명히 이 핵실험한 직후에 올해 4차 실험 직후에 분명히 이렇게 말했거든요. 소형화된 수소폭탄의 원리를 완벽하게 해명을 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핵무기는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그때 이미 4차 핵실험 때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보의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이 무수단이나 은하 3호가 아니라 이 한반도는 스커드나 노동계열의 핵 위협에 거의 근접해 있는 위협에 거의 근접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 핵 보유국과 핵 능력국가 두 개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핵 보유국은 아시겠지만 유엔 상임이사국 5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고요. 그 다음에 핵 보유주의는 인정을 못 받지만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은 이제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정도로 봅니다. 이걸 이제 뉴클리어 케이퍼블 컨트리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이제 북한은 뉴클리어 케이퍼블 컨트리에 근접한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 이미 핵탄두 소형화 능력에 가까워졌다고 그러면 우리는 천여 개의 북한의 남한을 한반도 이남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무기 운반 수단의 위협에 놓여 있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무수단이나 은하 3호를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얘가 여기 여러 개 써놓는 건 워낙 민감한 휘발성이 강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한 얘기를 쭉 넣어놨습니다. 북한 핵 능력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충분히 핵 능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63쪽에 제가 북한 미사일이 하도 복잡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여기서 그 그림에 있는 스쿼드 BCD 노동은 같은 기술입니다. R-21 기반한 원래 이 노동 미사일 자체가 SLBM이기 때문에 SLBM 전환도 훨씬 빠른 미사일입니다. 그럼 무수단하고 KN-08 그 다음에 이제 작년 당창건 70년에 나왔던 KN-14 같은 경우는 이것도 기술이 동일한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스커드 기반에서 노동까지, 그러니까 은하 3호 같은 경우는 노동 미사일을 여러 다발을 묶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같은 거죠. 그 무수단 같은 경우는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 다른 기술 기반으로 개발한 미사일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고 지금 SLBM도 무수단하고 같은 기술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수단은 실패했지만 무수단의 축소용 원래 R-27이 기반에 가까운 그 북극성 같은 경우는 이미 수중에 사출에 성공해서 30km까지 비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수단이 이번에 고도 1000km, 뭐 북한 측은 1400km, 그 다음에 400km 성공했다고 그러는 건 크게 놀랄만한 게 아니다. 이미 무수단과 동일 기반인 북극성이 수중 사출에 성공했고 30km까지 비행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쐈으면 충분히 계속 축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김정은 정권의 핵 전략은 핵경제 병진 노선이라고 말을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선핵 보유 후 협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이번에 당대에서도 말했지만은 핵 보유국을 선언을 했고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 비확산에 노력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협상에 나서는 건 뭐냐면은 핵 보유국으로서 협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기존의 핵을 포기하거나 비핵화를 하는 걸 협상의 어떤 그 대상으로 내놓는 게 아니고 좀 단순하게 말하면 과거에 지금까지 개발한 핵은 보유하고 미래 핵을 담보로 협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미국을 협상장에 끌어들여야 되는 거고 전략적 인내로 맞서고 있는 미국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무수단이나 SLBM처럼 미국을 공격하거나 적어도 미국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형태의 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거죠. 저는 뭐 단기적으로 무수단이나 SLBM이 실전 배치하거나 미 본토까지 가는 KN-08이나 KN-14가 무기화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무수단 같은 경우도 사거리만 확보됐다 보니지 실제로 대위권 재돌입했을 때의 변형이라든지 아니면 대위권 진입한 이후에 원하는 목표까지 유도할 수 있느냐 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이미 확보된 이 한반도 이남을 공격할 수 있는 핵 능력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지 사실 지금 일어난 일들에 착시를 가질 필요는 없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 향후에도 북한은 핵 동결 수준 이상, 다시 말해서 기존의 그러니까 미래 핵을 담보로 협상을 할 거지만 과거에 개발한 핵 능력들을 포기하는 협상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남 전략을 전망을 보면 예전에 짧게 말씀드린 그렇게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지금까지 그 육자회담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북한 핵을 비핵화하기 위한 노력들은 성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뼈아픈 성찰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북한은 4차 핵실험을 통해서 물론 이제 김정은이 핵탄두 실험을 지시했기 때문에 핵탄두 실험은 아직 안 한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최악의 경우 핵탄두 실험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패스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신뢰성은 떨어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의 비핵화 노력은 크게 성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전략 전망을 보면 대남 협력의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8월에 목함 지뢰 도발 이후에 전방위적으로 협상 국면을 전개하는 것이나 아니면 북한의 여러 가지 어떤 현재 김정은 정권의 경제 정책을 봤을 때 한국의 도움이 없이 한국이라는 특수한 클라이언트의 도움이 없이 김정은 체제가 내적인 위기를 해소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대남 협력의 필요성은 상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자기들이 주도하는 과거처럼 자기들이 갑이 되고 자기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보상이 주어지는 형태의 남북관계를 지향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핵 위협이나 어떤 무력 중저강도의 무력 도발은 지속을 하면서도 대남 대화 및 협상 공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결국 북한의 의도가 핵 개발, 선 핵 보유 후 협상이기 때문에 5차 핵 실험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협상 국면을 제기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번에 군사 협상을 제외한 것도 사실은 그게 무슨 뭐 특별한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핵을 레버리지로 협상을 하겠다는 거죠. 아마 그 군사 협상이 열렸다고 그러면 아마 북한이 군축을 제외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재래식 전력에는 현저하게 열세이기 때문에 핵을 레버리지로 그러니까 핵을 가지고 있으면 상당 부분의 이 재래식 전력 격차를 일시에 메울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제 핵을 레버리지로 한 다양한 형태의 협상을 제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북한의 향후 대남 전략은 핵을 레버리지로 한 대남 전략일 수밖에 없다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68조에 가면 결국 제가 생각할 때 북한은 기존의 핵은 과거의 핵은 보유한 상태에서 미래 핵을 담보로 이 살라미 형태의 전략을 추구할 것 같다. 그러니까 핵 동결을 선언을 하고 나서 이제 일방적으로 핵 동결을 선언할 수도 있겠죠. 중국도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결을 선언하고 기약 없는 육자회담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 핵을 살라미처럼 잘라서 하나씩 던져주면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죠. 그럼 상당한 시간이 확보가 되죠.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북한을 비핵화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69쪽에 떠나서 제가 써놨지만은 핵 동결 및 비확산 선언을 일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IA 사찰단 복귀하고, 그 다음에 영변 원자로 이 움직임을 중단시키다니, 아니면 기존의 피하 경우 이 오메가트 원자로 자체를 폐쇄할 수도 있겠죠, 일방적으로. 그 다음에 영변에 지금 공개한 2000개의 농축 우라늄 시설, 그건 원래 공개한 순간부터 협상용이죠. 언젠가 폐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그 시나리오를 짜놓고 진행을 한다면 적어도 한 몇 년은 걸리거든요. 제가 보기엔 5, 6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대북 제재는 모두 해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협상 국면을 이용해서 적어도 노무현 정부 내지는 김대중 정부 이전의 수준으로 남북관계를 회복을 한다 그러면 김정은 정권은 이 기존의 핵을, 과거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북미 간의 어떤 평화협정도 논의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김정은으로서는 상당한 안정성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가 통일 대박론부터 시작해서 강력한 통일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사실 성과는 많지 않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만 정책적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저는 이제 통일연구원은 최근에 통일 3.0이라는 개념을 쓰는데요. 통일 1.0은 그러니까 통일 정책의 가장 큰 어떤 정책의 어떤 큰 우산이라고 보면 그 안에 크게 세 개 서브 기둥이 하부 기둥이 있다고 보면, 하나는 이제 남북 관계를 관리하는 대북 정책, 하나는 통일 외교, 하나는 통일 준비, 세 가지의 어떤 통일 정책의 축이 있다고 보면은, 냉전기 같은 경우는 통일 정책은 없죠. 안보 정책만 있는 거죠. 적대적 공정관계, 대북 정책도 없고요. 통일 정책 2.0의 시기는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되는 교류협력 시기입니다. 이때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목표입니다. 통일은 뭐 그냥 담론 수준인 거고, 박근혜 정부는 사실 명시적으로 통일을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사실은 통일 3.0 시대를 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과 여부에도 불구하고 차기 정부에서도 통일을 명시적인 목표라는 정책은 추진이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통일을 지향하는, 명시적으로 지향하는 능동적인 통일 정책의 식으로 접어들었다는 점은 저는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런 북한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대남 정책에 대해서 저는 햇볕 정책이나 압박 정책 모두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바람을 부느냐 햇볕을 쬐느냐 모두 나그네가 특정한 상황에서 옷을 벗을 거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데, 김정은은 옷을 벗을 생각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압박과 햇볕이나 사실은 변화의 주도권을 북한에 이러한 조건을 만들어주면 북한이 김정은이 옷을 벗을 것이다라는 전제에서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정책은 강제로 옷을 벗겨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강력한 압박과 국제공조는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 이란과 달리 거의 핵 개발이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핵을 체제의 보호의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하는 김정은 정권이 강력한 압박에 굴복해서 비핵화를 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압박은 필요하죠. 지금보다 더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압박은 필요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정책이 필요한데, 그건 제 표현대로 관여 정책, 인게이지먼트 팔라시입니다. 제가 말하는 인게이지먼트 팔라시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프리벤티브 인게이지먼트 팔라시, 두 번째는 컴프리헨시브 인게이지먼트 팔라시입니다. 마지막에 프리벤티브 인게이지먼트 팔라시는 김정은 정권이 핵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되,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정권 교체를 시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을 보유하지 않는 정권으로 변화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시간이 다 됐고 나중에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컴프리헨시브 인게이지먼트 팔라시는 지금 소말리아, 리비아, 이라크 이런 데서 보이지만은 후세인이 죽었다가 민주화가 안 되거든요. 민주화나 시장의 맹아가 심어져 있지 않으면은 독재정권이 공부해도 또 다른 독재정권이 들어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민주, 그 다음에 시장화, 그 다음에 인권, 친통일 여건을 중장기적으로 심어놓지 않으면 김정은 정권이나 김정은 이후의 정권이 집권하더라도 통일이 되게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관여 정책이 필요하고, 이것이 비핵화, 통일에 관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